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 살펴보기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충북지사 지사장 유호영입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또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이런 시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5개 사회보험 제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건강보험공단은 그 중에 2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사회보험이라 하면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 고용보험, 또 산재보험,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그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게 5대 사회보험이 갖춰져야지만이 복지제도다, 복지국가다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 중에서 그 건강보험은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또 국민건강보험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 2개 법을 근간으로 해서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법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건강보험이 처음 시작이 된 것이 언제일까요? 1963년도입니다. 1963년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4년 후인 1977년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이 되고, 그리고 2년 후인 79년도에는 공무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88년도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시행이 되죠. 그리고 77년도에 시행된 12년 만에 89년도에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시행이 됨으로써 그야말로 전국민 개보험 의료보험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통합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바람에 의해서 1차, 2차 조직 통합을 겪게 됩니다. 98년도 10월에는 지역조합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이 돼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000년 7월에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에 노인 장기요양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우리가 사회 보험, 고용보험, 또 산재보험, 또 국민연금, 이 보험료 4대 사회보험 모든 징수를 건강보험에서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9일 날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2018년 7월 1일에는 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이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는 현재 1단계 시행이 되고 있고, 2022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 또는 그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신체,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65세 미만의 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으로서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서 1등급에서 5등급 또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이라 하면은 치매나 그 뇌혈관 질환, 또 파킨슨병을 이걸 일컫습니다. 또 장기요양 급여인 경우에는 그 특히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설급여는 그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또 노인요양 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가정과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5에서 한 그 10인 미만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 재가급여라 해서 직접 어르신이 이제 집에 계시면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가정 방문형 급여가 있고, 또 기관 방문형 그 급여라고 해서 주야간보호, 또 단기보호, 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그 핵심은 사실 그 주간보호 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 재가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그 첫 번째 그 목적이 가사돌봄 노동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워킹 며느리 뭐 이런 걸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건데, 방문 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야간보호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그야말로 하루에 매일 8시간 그 주야간보호센터에 가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복구 프로그램도 받을 수가 있고, 일종의 어린이집 같은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그 현금급여라고 이 제도는 도서벽제와 같이 장기요양 기간이 현재 부족해서 수급자에게 이런 경우에는 그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앞으로의 그 제도가 2008년도 7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많은 그 인프라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 2008년 그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종사하는 인력도 요양보호사가 이제 11만 명 정도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45만 명이 현재 그 종사하고 있고, 또 요양기관도 현재는 과거에 한 8,000여 개소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2만 5천 개소 이상이 지금 그 요양기관이 설치가 돼서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그 어르신들도 과거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실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한 4.2% 정도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9.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장기요양 급여 범위가 확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됐었습니다만은 지금은 1등급에서 5등급은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해서 경증 치매 환자도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이 돼서 치매 환자는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그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합성에 대해서 항상 그 판정 체계를 개편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 적정하게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받는 이 수급자분들은 신체적으로 또 인지 여러 분에서 이제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등급 판정 받고 이후에 어르신들의 욕구, 생활 환경, 또 가족의 또 요구 이런 것을 전체 고려해서 급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 또 장기 요양 기관에서 과연 적정하게 제 시간 딱딱 맞춰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 이용과 관련된 이 내용은 저희가 365일간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기요양기관 참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와 또 평가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라든가 또 심사지급 모든 막내에서 평가를 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보면은 현재 한 84% 정도 높은 수준의 그 만족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 이용자 수가 제가 좀 그 전체 인정받은 분이 또 전체 노인 한 800여 어르신 중에서 9.8% 정도 되시는 분이 장기요양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약 한 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 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 70% 정도가 좀 그 급여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지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용자 등급 판정을 받고 이용하는 경우가 한 60% 정도 내외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3% 이상이 실제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제도는 이 재가급여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분들은 상당히 그 부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직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정신보건 전문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이 직원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도는 저희가 그 2015년도에 시범 사업을 한 이래 작년부터 이제 본 사업으로 좀 전환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60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 개별 상담, 집단 상담 이렇게 나눠져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상담은 뭐 돌봄 여정 돌아보기, 또 스트레스 다루기, 또 나이 건강 챙기기, 또 집단 활동 같은 경우에는 또 응급처치, 또 직접 실현하기, 또 원예 활동, 또 여러 가지 이제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기,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좀 섭외를 해서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2008년도에 우리가 실제 재가급여 수급자분 중에서 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받은 분들과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과 이게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경우를 해봤냐면은 이분들의 어르신들의 시설 이동률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런 그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은 시설 이동률이 절반 정도 낮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로 인해서 이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이라든가 우울감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해소가 돼서 재가 생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이런 저기를 보면은, 그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수발 가족 누가 수발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 이동률이 통계적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제일 많은 시설 이동률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며느리, 그다음에 이제 자녀, 그다음에 부모,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우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는 책임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동반자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게 됐는데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에서 시선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침해나 또 이상행동이라든가 또 이제 폭력,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재가에서 돌봄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옮겨지는 거겠지만은 이런 그 통계도 이게 나왔다는 거. 예, 다음에는 그 저희가 통합재가급여 서비스 이 제도인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교양 이 제도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라든가 능력 이런 거에 이제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려면은 이 노인분들이 가능하면은 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또 노후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법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게 되는 이런 필요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의료 서비스와 같이 연계를 하도록 또 이렇게 또 법의 그 제공 원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방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문 요양 위주의 서비스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의 요양보호사가 댁에 가서 시간제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그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가급여 서비스 받는 분들이 시선을 이동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 재가급여 서비스라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로 지금 그 플랜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이것을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 유형이 되겠습니다. 또 주야간보 시설에서도 방문 요양, 목욕 또 주야간보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한 팀으로 구성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요양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건만 ADR 일상생활 어려움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간호도 필요하고 간호 처치 영역도 상당히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수급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시범 사업을 저희 했고 올해 이제 본 사업으로 도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여기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7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방문 간호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명의료. 연명의료는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연명의료라는 용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심폐소생술, 또 혈액 투석, 또 항암제 투여, 또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그 의학적 시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치료 효과는 없고 다만 임종의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이런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사망에 임박한 이런 그 단계인데 담당 주치의와 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판단한 이런 환자를 임경우에 임종 환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 등록과 관련된 이런 그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여기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두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97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라매 병원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2008년도에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은 97년도에 이제 보라매 병원 같은 이 사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응급 환자로 와서 뇌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가족이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또 환자 동의 없이 또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했다.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퇴원을 요구를 했고, 해상 가능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퇴원 요구를 했고, 퇴원을 하면은 정말 응급하죠. 정말 위험한 이 지경이 있는데 불구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이 구급차에다가 같이 100가지 인공호흡기, 수동으로 인공호흡기 착용을 해가지고 퇴원을 시켰는데, 댁에 도착해서 5분 만에, 떼자마자 5분 만에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의사는 살인 방조죄, 그 배우자는 살인죄로 해서 처벌을 받은 이런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회생 불가능한 이런 그 할머니인데, 거의 뭐 내사 상태, 임종, 그 생명 유지 장치, 인공호흡기만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가 떼달라, 환자 이 할머니의 평소 그 의사가 나는 이런 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좀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떼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 97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의료계에서는 이 모든 그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태도를 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 존엄사에 관련된 이런 그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이 판례가 됐는데, 이때 이제 그 법원에서 허용한 존엄사의 허용 요건은 그렇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을 했고,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있으면은 환자 의사에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는 바로 이제 퇴원을 시킨 게 아니고 몇 개월 후에 이제 퇴원을 시켰고, 또 퇴원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뗐는데 바로 사망하지 않고 한 뭐 200일 이상 자가 호흡을 하면서 계시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죠. 이 이후에 우리 사회적으로 또 학계 또 여러 단체에서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그 부분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 되면서 삶의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 웰다잉에 대한 이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이 증대가 됐고, 또 대학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죽음이 뭐냐, 또 웰다잉이 또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서 많이 또 발표가 되고 또 그랬죠. 또 올해 또 언론에서도 웰다잉, 또 존엄한 죽음, 또 안락한 죽음, 준비한 죽음 이런 또 내용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그 2008년도부터 계속 이런 논의가 있어서 실제 사전 연명의료 결정법 이게 이제 2016년도 제정돼서 201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10년 동안 실제 법제화 됐지만은 실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과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 이렇습니다. 44%가 거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거의 뭐 2% 정도만 이제 작성이 되고 거의 뭐 그 인식이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결정 이런 그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각 민간기관이나 정부나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실제 이제 그 많이 홍보도 하고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명의료 결정의 그 목적은 연명의료 결정법이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 원래 제목은 30자 글자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요게 이었지만은 간단하게 해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이렇게 좀 저희가 표기를 했고, 요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면서 환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연명의료 결정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데서 무조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느냐, 이건 아니죠.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환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전 연명의료법에 의한 용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한 것. 또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등의 환자의 의사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상담자하고 상담자에 대한 상담자와 상담을 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한 거.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작성한 겁니다.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이제 좀 구별이 돼야 되겠죠. 말기 환자의 정의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 또 말기 환자 등과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해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의료를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 결정 체계는 관리 체계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 산하기관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그 산하기관에 전국에 약 398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어떤 허가에 의해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에 또 윤리위원회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는 이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전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여부를 심의하는 이런 기관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세 이상 성인이 평소에 이 등록기관에 가서 상담을 거쳐서 직접 본인이 거기에 관련된 의사를 직접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한다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설명을 듣고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건강보험공단은 저희가 238개 소에서 실제 이 업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된 상담사를 저희가 기간제 직원으로 좀 채용을 해서 현재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사도, 건강보험 우리 중부지사도 두 분이 전문 상담사로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 178개 지사, 또 출장소, 또 지역본부에서 이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업무를, 등록기관의 업무는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과 작성을 세세하게 알기 쉽게 잘 저희가 상담을 좀 하고 있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센터에다가 통보를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후에도 본인이 언제든지
처리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등록기관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또 등록 그 연명의료 관리 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지금 그 등록기관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56만여 건의 이제 그 등록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65% 정도를 저희가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행 절차는 이행 대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환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전 임종 과정에 있는지 또 이런 또 사전 연명 또 이런 그 의료가 또 필요한지 또 이런 부분은 좀 담당 의사와 또 전문의가 이제 판정을 하고 또 환자 의사 확인한 다음에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을 좀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 이 중단 이행 절차네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명시적인 그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의사가 있으면은 연명의료 병원에서 작성했는지 여부 아니면 사전에 연명의료 확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있으면은 바로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이행하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연명 그 의향서가 있는데 환자 의사 능력이 없으면은 의사 2명이 이 연명의료 의향서, 연명의료 계획서에 의해서 확인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 능력을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있을 때 없을 때 나눠져서 있으면은 다시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고 없으면은 의사를 추정을 해서 가능하면은 환자 가족 2명이 없으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에 의해서 연명의료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환자 가족의 범위인데 이건 뭐 나와 있는 것이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뭐 형제자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건강보험 그 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 살펴보기라는 어떤 타이틀 하에 제가 좀 그 진행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소개 이 부분에서 이 활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잘 조금 보이질 않아서 설명하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과 관련해서는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 업무를 좀 하고 있고 또 이거 관련돼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저희 그 보험공단 지사나 또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